이번 차시에는 환경 자극으로부터 자아 지키기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리적 자극,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자극, 그리고 지능화된 미디어 환경 자극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물리적 자극인데요. 기온이 너무 높으면 덥게 느끼고, 너무 낮으면 춥게 느끼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밀집감을 느끼고 등등. 우리는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우면 에어컨을 찾고 추우면 난방기기를 찾게 되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몸의 방향도 마주보지 않는 방향으로 돌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사람이 적은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엘리베이터 위쪽으로 눈을 돌려서 몇 층으로 가고 있나 보기도 하죠. 이것을 평형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최적의 자극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민감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당히 가까이 와도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제자와 함께 연구한 결과에서도 지하철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휴대폰 SNS에 몰입하는 정도는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더 높았고요.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휴대폰 SNS에 몰입하는 정도는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더 높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건축 공간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프라이버시에 더 가치를 두는지, 커뮤니케이션에 더 가치를 두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건물 내의 방들이 한쪽에만 배치되어 있는 편복도형은 프라이버시 쪽에, 그리고 건물 내의 방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중복도형은 커뮤니케이션 쪽에 더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약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려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약해지게 되죠. SNS 환경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그 영상의 색감에 따라 우리 감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화염과 같은 붉은 계통의 색이죠. 가장 낮은 것은 맑은 하늘과 같은 푸른 계통의 색입니다. 이런 색 온도를 향의 감성과 매치시킨 연구도 있는데요. 커피 향이나 우유와 같은 향기가 따뜻한 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때도 영상의 색 온도와 향의 감성적 일치를 고려하는 게 좋겠죠. 이 자료는 영상 이미지에 따뜻한, 중립적인 또는 차가운 색을 입혀서 향의 색 온도와 일치하거나 불일치하게 제시했을 때 8가지 향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색 온도와 향의 감성적 일치 조건에서 실감 증대 효과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과 체감하는 온도, 그리고 향기가 모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실제와 일치할 때 더 실감 증대 효과가 커지는 거고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들이 함께 우리 주변의 환경을 흡수하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중에는 또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자극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바로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니까 사회적 자극, 즉 소셜한 자극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극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화된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화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방 안에 혼자 있어도 텔레프레젠스, 즉 원격 현존감이나
실제감의 도움으로 서로 함께임을 인식할 수 있는 소셜 스페이스, 즉 사회적 공간이 생겨난 거죠. 미디어 심리학의 두 축인 소통과 즐김의 공간도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심리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존재들과 많은 것을 교류하다 보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도 점차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네트워크화된 사회적 자극 속에서 내 모습 자체가 점점 더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이 그림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생의 네트워크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구가 이루어지던 2005년 당시 저학년은 교내 관계에서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고 주로 TV를 많이 이용합니다. 고학년은 약한 유대로 그 하위 그룹들끼리 나뉘어 있는데요.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교회 관계와도 연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그게 어떤 네트워크이든 불문하고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특성이 바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로서 몇 함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건데요. 그 특성은 이 그림의 우측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 미국 지도 모양의 네트워크 그림에서 점들은 노드, 선들은 이 노드를 이어주는 링크에 해당하는데요. 왼쪽 그림은 보통의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대부분의 노드들이 비슷한 수의 링크들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런 분포가 되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 지도가 항공노선처럼 보이죠? 중요하고 큰 도시들에는 비행기가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링크들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되죠. 이게 바로 허브예요. 반면에 작은 도시들에는 비행기가 자주 다니지 않아서 항공노선을 나타내는 링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위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X축은 링크의 수, Y축은 K개의 링크를 가진 노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링크를 가진 노드가 소수 있고 적은 수의 링크를 가진 노드가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이고 몇 함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왜 이렇게 팔로워 수가 적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질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브, 굉장히 많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노드는 그 수가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링크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많은 연결 속에서 하나의 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결의 극대화로 인해서 연결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자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나 자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즉, 나 자신의 정체성과 나다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디지털 단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회복한 후에 다시 디지털 연결을 이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정보와 자극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연결로 인한 정보와 자극의 과식을 염려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디지털 단식도 해가면서 정보들 중 해로운 것은 피하고 잘 가려서 소비해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자극을 제공하는 사람, 환경 중에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도 혹시 너무 많은 혹은 해로운 정보나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차시의 마지막 내용으로
점점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미디어 자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약 10년쯤 전에 미디어가 미디어 이외의 기능을 점점 더 많이 탑재해 갈 무렵에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미디어는 단순히 미디어의 기능만을 대체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생활기기의 기능을 대체해 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 막대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흰색 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이 대체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미디어 중에서는 인쇄신문이나 mp3 같은 것이 많이 대체됐고, 생활기기 중에서는 알람시계, 스톱워치, 지도책, 사전 이런 것들이 대체율이 높습니다. 미디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미디어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생활기기도 대체하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하던 일 중 상당 부분이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뇌를 대체해 가고 있고, 로봇이 우리의 손과 발을 대체해 가고 있고, 비전 프로가 우리의 눈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수많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뇌 안에는 위치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차의 강의에서 좀 더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위치세포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지키면서 지능화된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 요소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나 오염물질과 같은 자연 재난 환경, 가짜뉴스나 혐오 댓글과 같은 미디어 환경, 가짜 건강 정보나 유해 화학 제품과 같은 건강 의료 환경, 그리고 편가르기나 따돌림과 같은 사회 문화 환경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뇌를 비롯한 신체와 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주목 필터와 우리의 센서를 잘 가동해서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역으로 나와 내가 만든 콘텐츠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끝으로 지능화된 미디어 자극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말씀드린 후에 이번 차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가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지능화된 미디어는 인간을 도와주는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주체의 자리를 인간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가상 미디어 공간을 즐기되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능화된 미디어가 주는 정보에 의지하느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